이번 세션의 좌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더레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저 한병길 대사입니다. 한중남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 담론과 실천 방안. 굉장히 타이틀이 철학적이고 깊은 건데,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신승철 대사님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홍조 대사님 두 분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 권기수, 방호경 이 두 분이 더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좀 수정이라 할까,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실은 권기수 박사님과 방호경 전문위원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입수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갖다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신승철 한중남미 협회 명예회장님께서 중남미 녹색성장 정책과 추진과제 말씀하시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남미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한 8.3%밖에는 되지 않는 실정인데도 중남미의 새로운 지도자들,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랄지 최근에 집권한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이런 분들이 앞으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녹색 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로 이제 기후 변화가 중남미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녹색 성장 정책을 소개하면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의 추진, 명확한 로드맵 제시, 재원 확보, 전력의 국가 간 교류 확대, 지역 협력 강화,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있고, 끝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녹색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거론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분야, 쓰레기 처리 분야를 유치하여 환경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승철 대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녹색 성장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역시 중남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팔로우하고, 또 우리 기업이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선 녹색 성장 정책 추진 배경,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 녹색 정책 추진 현황, 녹색 성장을 위한 도전적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의 녹색 협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성장 정책 추진 배경입니다. 중남미 지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도 아니고, 모든 원수림의 57%를 가지는 지구의 흡파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워야 하는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이전 세션에서도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중남미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8.3%를 배출하는 데 거치고 있고, 배출 부문도 에너지 부문보다는 농축산산업 부분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역은 기온 상승, 강수 패턴의 변화, 폭풍우 및 안데스 빙하의 융해,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다와 산성 수준 등으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식량, 물, 에너지 안보 및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표는 경제적 피해를 예측한 것인데 칠레를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국가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침체를 보인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역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었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남미 경제에 피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서 녹색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중남미의 장래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오늘날 중남미의 정책 결정자들이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과 함께 녹색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남미에 불고 있는 뉴 핑크 타이드를 주도하고 있는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남미 에너지 정책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중남미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남미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은 겨우 8.3%에 불과하지만은 중남미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남미 국가들은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해서 31만 2천 명의 생명이 손실되고 2억 7,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연간 GDP의 1.7%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지역에서 최대 58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연간 총 피해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중남미 지역의 기후현황 2020 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로 인한 중남미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온 상승입니다. 1961년부터 1990년 사이에 10년간의 기온 상승은 0.1도에 달했지만은 또 1991년부터 2021년 사이의 10년간의 기온 상승은 거의 배에 해당하는 0.2도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빙하 융해입니다. 1980년대부터 열대 안데스 지역의 빙하는 30% 이상 소실됐고 페루의 빙하는 50% 이상 융해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데스 지방의 주민이 물 부족 위험성이 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적도 이남 남미 지역의 대서양 연안의 해수면은 1993년에서 2021년간 매년 3.52mm씩 높아졌고 북대서양과 멕시코 지역은 3.48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뭄 악화입니다. 칠레 중부 지역의 천년 내 가장 큰 긴 가뭄으로 기록된 지난 13년간 계속된 가뭄이 물위기를 가져왔고 브라질 중남부 및 파라과이, 볼리비아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파라나, 라플라타 베이신에도 1944년 이래 최악을 기록한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농업 생산이 격감돼서 남미 곡물 생산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케인입니다. 2021년에 이름이 붙은 폭풍이 7개의 허리케인을 포함해서 21개가 발생했고 세 번째로 많은 기록을 했으며 6년 계속 다른 시기보다 많은 수의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입니다. 여러 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특히 브라질의 바이아주와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는 31억 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산림 황폐합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도 22%가 많은 산림지역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식량안보 위협입니다. 2021년도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770만 명이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2020년 말에 발생한 에따라는 태풍 허리케인과 이오따라는 허리케인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코로나19에도 기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후와 관련한 이주입니다. 안데스 지역, 북부 브라질, 중미의 북부에 위치한 국가에서 지난 8년간 주민의 이주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후변화도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중남미는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2020년도에 지역별 에너지 매트릭스 현황인데 중남미는 수력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표에서도 증명되는데 중남미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고 브라질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스타티스타에서 발표한 중남미 지역 주요 국가들의 2020년도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나타낸 것인데 브라질이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남미가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었고 국제무역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요구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로 생산 및 소비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은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중남미 국가들이 자연재해,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녹색 성장 정책은 중남미의 저명 인사들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윌리엄 물로니 세계은행 중남미 수석연구원은 중남미는 엄청난 친환경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산업과 수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녹색 기술에 사용되는 리튬 및 구리의 막대한 자원, 풍부한 천연 자본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안보가 중심 무대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식별하고 적응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시아 바르세나 에클락 사무총장이 2021년 6월 개최된 중남미 에너지 주간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전염병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빈곤 퇴치, 일자리 창출 및 기후 행동에 기여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 엔진이다. 2021년에서 2032년 사이에 연간 지역 GDP의 1.33%에 해당하는 1인당 114달러를 재생 가능한 기술, 특히 태양열 풍력에 투자할 것이다.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 7에 따라 이 지역은 적용 범위의 격차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86%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매트리스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7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남미 지역은 녹색 성장을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중남미와 녹색 성장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에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첫째, 저탄소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풍부하고 저렴하며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제도 개혁,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수립 등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R&D 지원, 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저탄소 산업 클러스터 촉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녹색 산업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장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에너지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요합니다. 둘째,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반대하여 제조 능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멕시코의 암노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와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같은 지도자들이 캠페인에서 기후 문제를 강조했는데 이 지역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핑크타이드는 녹색 성장에 대한 지역적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사실상 중남미 국가들은 녹색 성장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은 재정 상황의 악화로 재원을 자체 조절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투자자들이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해 주도록 요청하는 소위 PPP 사업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내 MDB들이 그린 파이낸싱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재원을 할당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DB는 그린 파이낸싱 라틴 아메리카 앤 카리비안 플랫폼, 약자로 GFL이라고 합니다. GFT를 운영하여서 그린 파이낸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장을 열어놓고 있고,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미주 정상회의에서 IDB, 카프, 까베이, CDB는 카리비안 디벨롭먼트 뱅크 등이 합동으로 향후 5년간 500억 불의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에클락에서 제공한 것인데 최근 ESG와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채권 시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구조가 있습니다. 녹색, 사회 및 지속가능성 채권은 특정 환경, 사회 프로젝트와 관련한 수익금 사용 채권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2021년의 경우는 녹색 채권은 58억 불, 사회적 채권은 138억 불, 지속가능성 채권은 59억 불 정도로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지속가능성 연결 채권, 소위 말하는 Sustainability Linked Bond라는 본드 발행이 140억 불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SLB는 목표와 연결되며 발행자는 핵심 성과 지표 및 달성하고자 하는 관련 지속 가능성을 선택하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채권 금리를 더 높여주는 소위 스텝업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SLB는 발행자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전략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고 특정 프로젝트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상위 세계 SLB 발행자는 브라질이 60%, 멕시코는 28%, 칠레가 8% 정도였고 상위 세계 부문은 운송 26%, 임원 및 제지가 23%, 식음료가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각 기업들이 현재 거기 지역 기업들이 이러한 그 환경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전략의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의 국가 간 교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망을 확충하면 물론 혼잡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전력 시장의 기본 규칙을 조화시키려면 더 나은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중남미의 개별 국가는 풍부한 광물에서 제조 전문 지식, 주요 무역로와의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은 저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식 산업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는 지역 협력의 강화입니다. 2018년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에 관한 에스카수 협정이나 2021년 중남미 4개국이 발표한 동부 열대 태평양 해상회랑과 같은 지역 협정에 최근 성공적으로 수명한 것도 지역 협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중남미 정부는 시민사회, 기업인 및 국제 파트너와 함께 이 지역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의 규모에 따라서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의 녹색 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에서 기술한 중남미의 녹색 성장 정책과 사회 정책적 지향점에서도 유사한 바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의 장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민관 협력의 확대가 기대되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그린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한 수소 분야 협력 여지도 많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남미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분야 협력도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중남미의 환경산업시장 규모는 약 7천억 달러고 상하수도 등 수처리,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진출 기회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자원 효율성, 해양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상호 전문 지식을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환경 친화적 스마트 시티 설계 및 건설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중남미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으로서 이와 관련한 많은 협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기후 ODA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수자원 관리, 농업, 재해대응 등 관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과 중남미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녹색 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소위 P4G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입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장 중남미에서 크게 문제되는 건 문제되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가장 크게 문제될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은 테마는 전홍조 대사님께서 주 스페인 대사를 역임하신 전홍조 대사님께서 중남미 그린 경제 현황과 한 중남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 주로 중남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도 소개하고 산림 황폐와 폐기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중남미의 피해 상황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수력,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남미 현황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경제 관련 중남미 현황도 요약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한 중남미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주로 칠레에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담수화 플랜트든지 하는 건설 인프라 사업 사례도 소개하고 태양광 사업도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IT 도미니카 공화국 접경지대에서 산림 복원을 위한 ODA 지원을 통한 그런 협력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전홍주 대사님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남미 그린 경제 현황과 한중남미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조금 전 신승철 대사님 발표 내용과 이제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신승철 대사님의 발표 내용이 저 내용보다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잘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가급적 신승철 대사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나왔지만 이제 중남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의 이제 8.2%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중남미의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8%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과 온실가스 배출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에너지 소비가 45%서 제일 많은데, 그러나
세계 평균으로 보면 이제 70%로서 중남미가 굉장히 이제 작은 반면에 그 농축산업하고 산림 전용 이 부분이 전 세계 평균의 각각 2배, 3배로서 높다는 게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산림 전용은 산림이 이제 황폐화되면 그만큼 온실가스 흡수를 못하니까 그만큼 배출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중남미가 굉장히 산림 황폐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에서도 중남미는 굉장히 이제 취약한데 신승철 대사님 발표에 상세히 내용이 되었고 저게 그 지도가 이제 그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인데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취약성 지수가 높은 지역이 그 중미 그다음에 이제 카리브 이쪽이 이제 빨갛게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 그 콜롬비아, 에콰도르 부분이 조금 빨갛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안데스의 페루, 볼리비아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이 중남미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28점, 이렇게 에너지 소비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남미가 28.8%인데, 이것은 이제 유럽의 19.1%보다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또다시 이제 다루다 보면은, 중남미의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수력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에너지 소비에서 보면은 이제 중남미가 19.1%가 되고 그 밑에 도표에 보면은 이제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보면은 중남미의 수력이 71.9%로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풍력이 12%고 이제 태양광의 7% 정도 되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런 풍력과 태양광 설비 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15년에서 20년간 5년간 증가율을 보면은 풍력과 태양광을 합친 게 38기가와트로서 수력의 27기가와트보다 증가량이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를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거의 투자액이 100억 불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투자가 181억 불인데 풍력이 89억, 태양광이 81억 불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그 중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2019년의 경우는 약 110억 불 정도로 이제 181억 불 전체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110억 불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설비 용량을 살펴보면 풍력의 경우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가 많고 태양광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승철 대사님 발표 때도 같이 이 브라질이 그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 황폐화 부분에서 보면은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중남미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산림 황폐화 비율이 산림 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죠. 나머지 유럽, 아시아, 북미는 뭐
그대로 이거나 이제 오히려 증가했는데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이제 산림 면적이 많이 감소를 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그 2018년 UN EP의 이제 그 보고서를 보니까 폐기물 배출이 2014년에는 54만 톤, 하루에 54만 톤인데 2050년에는 이제 67만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54만 톤 중에서 전혀 그 처리가 되지 않는 이게 수거 서비스 제외되는 비율이 무려 7%나 되네요. 그래서 54만 톤 중에 3만 5천 톤이 전혀 그 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27%에 해당되는 14만 5천 톤의 폐기물이 제대로 이제 그 매립이 안 되고 그냥 공투에 무단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오픈 덤프인데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큰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폐수 처리율은 20%에 불과하다는 뭐 그러한 이제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요즘 뭐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칠레가 제일 빠르고 속도가 진전이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칠레의 국가 전략 목표를 보면은 2025년까지 수전해 그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그 용량을 그 지금 이게 좀 제가 오타가 나 있습니다. 5메가와트가 아니고 5기가와트입니다. 5,000메가와트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아주 값싸고 경제적인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그래서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1.5달러 이하로 가겠다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2040년까지 이제 세계 3대 그린 수소 수출국이 되겠다는 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 이제 그린 수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발전 단가가 얼마나 낮으냐가 이제 경쟁력의 핵심인데, 그 최근 그 주한 칠레 대사관의 그 상무관이 쓴 기고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그 경쟁력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위에 위에 그 지도를 보면은 유일하게 그 칠레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칠레만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1.5달러 이하로 예측이 되고 경쟁국인 호주라든지 유럽, 미국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1.5달러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유가 이제 그 높은 이제 재생 에너지 이용률, 영어로 capacity factor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 위쪽 두 번째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 표를 보면은 칠레의 태양광과 풍력의 이용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뭐 그러한 이제 뭐 나름대로 칠레가 잘 분석을 해서 이런 걸 내놨겠죠. 그리고 이제 수송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칠레께 호주보다 저렴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이리 보면은 이제 발전 단가가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요. 호주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1.7달러이고 운송비가 이제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2.7달러고,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발전 단가는 이제 1.3달러고 운송비는 이제 1.2달러라서 합치면 2.5달러다. 그래서 뭐 두 개를 합쳐도
자기들이 호주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도 가장 앞서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도상에 이제 칠레 맨 끝에 있는 마가야네스 그 지역에 그 하루오니 프로젝트가 아마 2022년 올해 가동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에납이라는 이제 칠레의 국영 석유 회사하고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멘스, 이태리의 엔엘까지 외국 기업까지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설비를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 35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생산진흥청 꼬르포에서 또 큰 프로젝트 세 가지를 발파라이소, 비오비오, 안토파가스타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중남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중남미 협력 방안이지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의 진출 방안입니다. 첫째,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중남미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그린 경제 분야에서 그 마스터 플랜도 많이 저희가 수립을 해줬고 타당성 조사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것들이 사업으로 연결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이제 문서로서 이제 머물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이게 사업으로 좀 연결시키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저희의 어떤 진출에 대한 장애 요인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첫째, 기존에 미국하고 유럽 기업이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굉장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 진출하기에. 요즘 중국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두 번째, 반면에 우리 기업, 우리의 정부라든지 우리 기업의 관심이라든지 현지 인프라는 굉장히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의 내부 요인, 정책 제도의 차이, 관료주의, 굉장히 이제 그 프로젝트 속도가 느리죠. 최근에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재원 마련도 어렵고, 이러한 이제 그 장애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런 이제 건설 인프라 사업 수주에서 저희가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성과의 이면에 보면은 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을 해서 정책, 파이낸싱, 엔지니어링, 시공 이걸 함께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그린 경제 분야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자개발은행하고 이제 적극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다자개발은행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남미 정부들하고 친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 친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다자 기관하고 하는 게 훨씬 저희들한테 쉬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지만 일이 찾아보니까 특히 수처리 산업에서 그 세 가지 이제 사업을 우리 기업이 요거를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콜롬비아가 하나 있고 칠레가 2개가 있네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 사업 진출에 박차를 좀 가하자. 최근 2017년 이후에 저희 기업이 칠레 태양광 산업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컨소시엄이 지금 30개 사이트에 총 217메가와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어떤 태양광에 있어서 중남미에 진출한 레퍼런스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재생 에너지에서도 보면 그동안 중남미가 풍력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태양광이 비슷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제 저희들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수소 경제 협력. 충분히 이제 저희 한국하고 중남미 간 윈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칠레 같은 경우에 값싸게 그린 수소를 생산해내고 또 우리는 이제 그 그린 수소를 가지고 뭐 수소차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그린 수소 공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보면 칠레 정부도 우리 정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을 했고, 한 칠레 외교장관 회담 작년 7월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이후에 양국 정부 간 저탄소 수소 협력 MOU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이제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림 협력. 사실 이제 이 ODA를 제가 볼 때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청에서 현재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접경지의 산림 복원을 이제 통한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 이제 밑에 그 사진 보면 이제 왼쪽에는 아이티인데 나무가 거의 없죠.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나무가 많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중미 카라반 중미 상국에 이제 미국 이주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래 보면은 이제 혼농업 그다음에 산림 복원 사업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저희 산림청과 중미 7개국 간에 이제 우호나무 심기 행사를 한 거건데, 제가 그 옛날에 코스타리카에서 근무 이제 했을 때 보면은 코스타리카가 굉장히 이제 산림 분야에서는 모범국입니다. 원래부터 나무가 많았던 게 아니라 20%밖에 되지 않았던 그 숲을 자기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55%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큰데, 우리 산림청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6.25 전쟁 때 완전히 이제 산림이 황폐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산림 복구를 한 걸 쭉 보니까, 우리 보고 뭐 형님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코스타리카와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조 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중남미 그린 경제 현황과 중남미 협력 방안, 한중남미 협력 방안, 특히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산림 관련 또 뭐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 그 태양광, 칠레 태양광 산업, 그 다음에 칠레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건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마지막은 이 방호경 KDI 전문위원님께서 중미 공동시장 무역 효과와 한국 대중미 개발 협력에 관한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는 이걸 못 받아봤다고 해서 급히 쭉 한번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테마입니다. 이 중미, 우리 생각하기에는 조그마한 나라들 한 인구 다 합쳐야 한 5천만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근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미 지역이 흔들려 버리면 미국의 국가 안보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책적으로 많은 돈과 그 다음에 역량을 쏟아 부어서 안정시키려고 해서 1960년, 61년 가 중미 통합은행, 경제통합은행이라는 것도 만들고 중미 공동시장이라는 거, 가끔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 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방호경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중미 공동시장의 무역 원활화와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의 무역 창출 및 무역 전환 효과를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가 우리가 대중미 지역에 대한 개발 협력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호경 위원님, 자,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호경입니다. 우리 그 한병길 대사님께서 모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저는 더 이상 발표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마 그 이 연구의 배경과 그리고 함축적 의미, 그리고 주는 시사점까지 아마 여기까지 말씀하신, 제가 더 이상 줄 말은 없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남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한중남미 이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또 중남미 15개국과 한중남미 국교수립 60주년이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거든요. 근데 중미 공동시장도 사실은 거의 60주년 된 경제 통합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외대의 권기수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좀 발표해 드릴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왜 이 연구를 이 시점에 했느냐라는 거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의 목적은 한국의 이제 대중남미 이제 개발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방법을 해서 이제 결과가 무엇인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좀 공유 드리고자 하는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래는 이제 CACM 회원국이 이제 출범할 당시 5개 회원국인데요. 이 이제 5개 회원국을 포함해서 이제 중남미 15개국과 국교수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한국 측에서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협력 방안을 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 연구를 모색하게 됐고요. 그 중에 포린 팔리스에 2021년 12월 달에 나온 이제 저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남미 지역의 향후 이제 전망을 하는 이제 페이퍼였는데요. 특히 제도적 경제 협력, RTA, 그러니까 Regional Trade Agreement라는 이제 RTA와 같은 제도적 경제 협력과 그리고 보건 협력이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제도적 경제 협력을 이제 중남미 지역이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까 하면 결국은 이제 글로벌 이제 통상 환경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리고 글로벌 이제 공급 사설 재편, 또 한 가지는 이제 니어쇼링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기대감.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주변 시장을 해서 이제 중남미로 이제 이전하는 니어쇼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RTA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영내 기체결, 그러니까 여기서 영내는 이제 중남미 지역입니다. 이 중남미 지역의 기체결 RTA에 대한 평가가 먼저 요구되지 않는가? 이를 통해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개도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세철폐 등을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이제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RTA를 체결하는데 왜 이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까? 그 경로는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에 의해서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바이너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1950년대에 이 무역 창출 및 무역 전환 효과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런 관세철폐를, 지역 경제 통합체를 통해서 관세철폐를 하면 다 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너라는 이제 경제학자께서는 아니다. 꼭 경제적 편익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 이후에 RTA가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편익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는 이제 특혜 관세를 제공을 통해서 해당 품목의 이제 그러니까 수입 가격 인하에 따라서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근데 무역 전환 효과는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RTA가 체결되는 국가로 이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를 무역 전환 효과로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1961년에 중미 이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하고 가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개국이 이러한 목적으로 CACM 이제 중미 공동 시장을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CACM이 출범할 당시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951년도에 EEC라는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석탄 철강 공동체, 그러니까 선진국 간의 이제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됐는데 개도국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여러 국가들 이제 개발 경제학자들이 CACM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게 되고 이제 다른 여타 이제 개도국도 또 따라해야 될 모델이라고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5개국이 산업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출범 전에 영내 무역 비중도 미미한데요. 저 아래 그림 1을 보시면 1948년도에 영내 교역 비중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주장해서, 그러니까 상반되는 내용인데, 그럼 그걸 실정적으로 이제 분석한 페이퍼를 찾아보니까 이에 좀 정치하게 분석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미수 교수님하고 하게 됐고요. 그런데 왜 실정적 조건이 요구되느냐? 이 그림 1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1년도 이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1970년까지 25.9%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감소하고 둔화된 이후에 정체되는 이제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중기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아니면 효과가 있다 없었다라고 말씀하기가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번 한번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출범 60주년을 맞이한 CACM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애초에 기대 효과가 시현됐는지를 좀 평가를 내린 이후에, 그러면 한국이 개발 협력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중력 모형입니다. 예를 수식을 제가 그러니까 어렵게 적어놨는데 가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밑에 그러니까 식 1을 보시면 RTA와 TD가 있는데요. R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지역 무역 그러니까 더미 변수입니다. 동일한 지역 무역 협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둬서 이거를 무역 창출 효과로 봤습니다. 그리고 TD는 무역 전환 효과로 봤어요. 동일한 그러니까 한 개 국가만 지역 무역 협정에 가입하면 1.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0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무역 전환 효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시면, 이게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를 외조할 수가 있는가? 다른 효과, 지역 무역 협정과 다른 효과는 이게 혼재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맥이라는 2008 경제학자께서 2008년도에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이제 페이퍼를 기고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무역 창출 및 무역 전환 효과 추계하는 게 이게 여러 효과가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책이 추정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무역이 이제 RTA가 추정된 경우와 R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랑 체결된 이후의 효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선이 있고 밑에가 만약에 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이 두 개의 선을 꺾고 그 차이를 이제 그러니까 RT의 효과로 바라본 겁니다. 이걸 이제 어렵게 수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식 2와 수식 3 그리고 수식 4, 5, 6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상적으로 이제 RT가 체결되지 않은 효과와 RT가 체결된 효과를 비교해서 그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가 차별성은 뭐냐? 맥이의 논문은 이제 분석 연도가 1980에서 1998년입니다. 분석 기간이 상당히 짧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수행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2019년까지 상당히 방대한 기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무역의 가상적 이제 추정치라고 해서 무역이 이제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상적 무역을 추정을 이제 보다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분석 기간을 확대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지역 무역 협정의 효과는 가변적이라기보다 연도가 지나가면서 그 효과는 가변적일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이는 어쨌든 특정 시점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이 연구에서는 동태적으로 왜냐하면 60년이나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효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태적으로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이 표일의 결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와 CACM이 어떤 차별적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선 이걸 했습니다.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제가 빗금친 부분인데요. RTA는 영내국뿐만 아니라 TD 여개국의 무역에도 긍정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RTA는 영내국한테만 관세를 체피하는데 왜 관세를 체피하지 않는 여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냐면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영내국 간의 무역 정대를 하게 되면 생산 및 소득 증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 및 소득 증가가 되면 여개 국가에 대한 소비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증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개 국가의 무역 증가에 기여하지 않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맥이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개국의 무역을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분석 기간의 차이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롱 시계열을 통해서 봤고, 맥이는 어떤 특정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이 표본 선택, 그러니까 기간 선택에 이제 바이아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제 동태적으로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맞느냐라고 한번 먼저 사전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RTA 누적 효과를 보니까 RTA가 연도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6년간 RTA 발효 이후에 10년간 무역에 미친 유효적 효과를 보면 한 22.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CACM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CACM의 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통계적으로 높은 양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TD 무역 전환 효과는 음의 영향을 나타나겠는데 아까 전에 전 세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약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CACM이 출범 시에 그러니까 제조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까 역외산 제품에 비해 역내산 제품이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외산 수입을 대체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 대체, 그러니까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걸 실증 분석 결과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논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게 각 연도별로 이제 그 동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좀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를 더하면 무역 확대 효과가 되는데요. 사실 기존에 있는 논문들은 대부분 다 무역 확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확대 효과를 한번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플러스를 해보니까 1960년대에는 상당히 무역 확대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다시 둔화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왜 나타났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960년대에 CACM 국가의 무역 확대 효과가 크게 제고된 것은 무역 전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창출 효과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습니다. 무역 전환 효과, 즉 역외산을 역내산을 대체하는 그 수준에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와 80년대의 무역 확대 효과의 둔화는 이러한 무역 전환 효과 증가세의 둔화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요인이 둔화되게 나타나냐? 왜 무역 전환 효과의 증가세 둔화가 된지를 보니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요 이벤트가 이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두라스가 CACM을 탈퇴하게 됐다는 겁니다. 1970년대. 왜 그러냐면 이제 온두라스와 다른 CACM 역내 회원국들의 주요 재정 수입원은 뭐냐면 관세거든요. 관세인데 여기에 이제 수입품을 역내산으로 하게 되면 관세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받으면서 이제 수입하던 걸 역내 무관세로 받으니까 관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재정원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인으로 해서 CACM을 1970년대에 탈퇴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982년에 그 외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CACM 국가들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중반에 CACM 회원국들이 내전과 정치적 혼란이 막 발생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주요 요인은 1980년대 초에 CACM 청산 시스템이 붕괴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산 시스템이 붕괴되면 무역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제 증가세 둔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었으면서 CACM의 무역 확대 효과가 다시 개선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효과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는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창출 효과는 경제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베니핏이 이제 발생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역 창출 효과에 기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왜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됐냐라고 이제 주요 요인을 보니까 이 당시 19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역내 회원국들은 CACM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내 비관세 장벽과 원산지 규정을 이제 개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CACM을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의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중미 경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시점도 1990년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내 경제 통합을 고도화시키는 여러 이제 제도적 조치의 개선은 역내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시작점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 국가별로 보면 이제 무역 편익, 이제 무역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이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빨간 선인데
니카라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니카라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CSM에 따른 무역 편익이 큰 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미국이 제공한 특혜 무역 조항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미 섬유 의류 생산 기지로 부상하게 되면서 온두라스 등 인구 중미 국가들로부터의 간접적 수입도 급증하게 되게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5개국 중에서 이제 그 가장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거는 요 밑에 맨 밑에 있는 그 점선인데요. 코스타리카가 상당히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 구조. 그러니까 의료기기 제조과 이 관광 그 위주의 이제 산업 구조.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는 다른 연내국과 달리 선진국하고 거대 경제권과 활발한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CACM에 따른 연내국의 이제 편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통해서 이제 개발 협력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를 보면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1990년대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그 강조에 관련해서 그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제도적 조치의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역내 이제 경제 통합을 심는 원산지 규정 개선이라든가 그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제 개발 협력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ACM의 무역 원활화 및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조치를 우리가 이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ACM과 그런 무역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은 제도적 및 인프라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내 무역과 상관관계가 큰 변수를 사실은 실정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제가 이제 발표 시간 관계상 이제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는데요. 결과만 하면 제도적 변수는 통관 절차의 효율화, 그리고 창업이 나타났고요. 인프라 변수로는 물류 인프라,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 그 대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치 뭐 이제 전력 그 수급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KSP 혹은 코이카, EDCF 혹은 국제 그 이제 뭐 그 개발금융기구랑가 복합금융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한국이 그 FTA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그 한국은 FTA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2000년대에는 FTA를 양적으로 체결을 하고자 했다면, 그 이후에는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다른 그 국가들과 다른 게 상당히 많은 정책을 수립을 했고, 그걸 이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FTA 활용 종합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한국이 상당히 비교 우위를 보유한 정책 경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이제 지원 방안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의 특화의 원산지, 그러니까 FTA에 이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원산지 증명을 못하면 특혜 관세를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FTA 특혜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전산 시스템으로 FTA 패스라 우리가 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 FTA 패스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클릭만 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당히 진짜 잘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그 부표에 CACM 회원국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러니까 1986에서 90년의 그 5년 평균, 2012에서 2021 6년 평균을 한번 변화를 한번 봤는데요. 물론 우리 직관적으로 아는 것 같이 여전히 CACM 회원국들은 산업 구조가 좀 노동 집약지구 천연 자원 그리고 농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기타 제조, 그러니까 이제 섬유 봉제라든가 다른 산업 쪽으로 그 식품 및 산동물 쪽으로는 많이 감소를 했고, 다른 이제 제조업 쪽으로 좀 확대된 것을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즉슨 뭐냐면 그만큼 기업들이 원산지, 그러니까 FTA의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려워졌다는 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FTA 패스라든가 그런 걸 개발 및 보급을 해줄 경우에 상당히 그 중미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021-22 페루 KSP로 그 페루 원산지 증명 관세 시스템 구축이 왔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페루 고위급에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FTA 패스 전산 시스템을 좀 그 도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긴급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고 지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줄 경우에 우리 한국이 CACM에 진출해서도 다른 미국이라든가 다른 주변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도 특혜 무역 조항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지 않는 좋은 개발 협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호경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테마를 가지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중미 지역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문이 있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 최금자 교수님. 마이크 없나요? 세 분의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요. 피부로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표였어요. 근데 전홍조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미가 미국이랑 가장 가깝게 있고 중미의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변화가 미국의 안보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방호경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중미에서 한국이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방안은 최근 20년 동안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2022년 1월 달에는 그 중국 셀락 공동 행동 강령 그거 2022에서 2024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중남미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한국이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2021-22 페루 KSP를 하면서 이제 그쪽 이제 상대국 그 고위급을 만나보고 이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다른 개발 협력 전략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 협력을 통해서 중미 국가들과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라든가 그런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면 이제 그 자국에 있는 그러니까 원조국에서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이제 그런 그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익을 가져가는 그런 게 보다 저는 이제 그러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결국에는 무역이라든가 여러 변수를 통해서 무역 변수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한 이후에 그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한국 기업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활용을 뭐냐면 미국이라든가 그 중미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큰 곳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구축해 주는 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제 진출하고 이제 하는 전략은 이제 어떤 상대국의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이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정책 경험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경험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국가의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를 시켜 나가자라는 차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상대국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이제 비즈니스 환경 여건을 개선시킨 다음에 우리 기업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시장에 그러니까 그 소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서로 선순환 구조의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예, 제가 보족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최금자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우리 방호경 연구위원님 좀 보충해 설명하자면, 중국이 중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만 축출 프레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물량으로 해가지고 다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방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생적으로 뭔가 산업을 키워서 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야말로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어제도 내가 리셉션에서 도미니카 출신들 거기에서 한 40년부터 진출해서 한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아주 우리 국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잘 어떻게 뒷받침해주면은 지금 옛날에 생각하지 못한 데까지 다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그 다음에 과테말라의 옛날 초기에 봉지 사업할 때 그런 거 감히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온두라스 할 것 없이 다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페이스대로 가면은 중국에 막 너무 뭐라고 그럴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겠어요. 방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자면,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 관제 시스템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대량의 도로 인프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한국은 이제 개발협력 사업으로 그런 몇십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청문학적 이제 재원이 조달되는 거는 한국 혼자서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15억 원 정도면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익숙해 있거든요. 아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아마 우리는 익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걸 만약에 페루에 하고 중미 국가들에게 이제 그게 수출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 지원을 통해서 해준다면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걸 이제 숙련해서 활용해서 그걸 이제 하는데 상당히 학습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여러 가지 편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페루도 그렇고 중미 다른 이제 국가들도 이 시스템 도입하게 된다면 로컬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한테도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틈새적으로 전략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관세 시스템을 완전히 한국 거를 다 수입해서
체제화 시켰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산지 증명하는 그 시스템은 여러 나라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 페루에서 고위급들이 사실은 한국에 한 방문을 해서 이 FTA 패스 시스템을 하는 게 한국 국제 원산지 정보원이라는 데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실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시연을 한번 하는 걸 페루 분들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쉽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클릭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전자 시스템에서 구축이 되어 버리니까 이걸 이제 돌아가서 바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자라고 이제 먼저 이제 제안을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구축 비용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효과는 그 로컬 기업뿐만 아니라 그쪽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있는 그 섬유업체라든가 그 기업들한테도, 왜냐하면 그 제도를 할 때는 다른 제3의 국가 걸 우리가 만약 한다면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 오고 있는 거라서 그 학습 비용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윈윈이 되고, 네, 그런 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또 질문 있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희대학교 장영창입니다. 방 연구원님께 질문하는데요. 책에 보면 339페이지 보면은 연구 방법, 분석 방법, 중력 모형을 썼는데 이 중력 모형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341페이지 분석 결과 3을 보면은 거의 86년에서 90년 둔화됐다 하고 그 밑에 원인을 보니까는 온두라스가 탈퇴, CACM을 탈퇴한 게 70년이고 82년에 정책 시행했고, 그래서 이 86년, 90년하고 시기가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네네. 그래서 예. 또 이 통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긴 다음에 좀 나쁘게 말하면 꽤 맞추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거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 이제 1986, 90년까지라서 1970년대와 8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6에서 90년까지니까 1970년대와 80년대 두 그 전체를 묶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하는 거로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런 그 해석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와 80년대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예. 이 변수가 많은 걸 어떻게 통계해서 그걸 예측하고 또는 분석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그 분석 결과를,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온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 시기에 주요 이제 그 이벤트가 이러한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영향을 줘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지금 그걸 해석하는 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력 모형은 뭐 이게 이론적 예전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우리 물리에 말하면 물리학자께서 이제 질량의 비례, 그죠? 거리의 반비례, 그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직관적, 경험적으로 하다가,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 기반 없이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국제 이제 경제가 학계에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더슨 앤 반 윙쿠프의 이제 2003년 AER에 실린 논문에서는 미시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독점적 경제 모형으로부터 이거를 이제 이 모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 기반도 있고요. 그리고 멜리츠 2003년 논문에서도 이제 미시 모형부터 이 모형을 이제 도출하게 되고요. 상당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모형에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이 모형을 도출하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 기반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모형에서는 직관 경험에 의한 변수는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론에 어디서 도출된 변수로 가지고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이제 지금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지났기 때문에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션 F-1 그린 경제 관련 우리 토론 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